반갑습니다. 저는 C엔자임의 대표인 유승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낙농 관련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쪽 일을 했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발효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발효를 할 수 있는 방법, 기본적인 교육, 그리고 현재 시장의 문제점들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발효와 상관없이 좀 뜬금없는 질문을 드릴 건데 조금 철학적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너그럽습니까? 질문이 좀 철학적입니다. 예. 이게 이 발효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너그러운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제일 너그럽습니다. 이 자기 자신한테 혹독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시죠, 보통. 예. 근데 발효가 딱 그게 큰 문제점입니다. 이 발효는 자기가 직접 발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평가를 해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만들어도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항상 A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효 시장, 만들어 먹는 발효 시장이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맛을 본인이 평가하니까 높은 점수를 본인 스스로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일반 가정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하시던 그냥 룰대로 만들어 보시는 거죠. 이 완제품을 만약에 사서 먹게 되면 사람은 쓰다 시다 달다 이러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한테는 되게 높은 평점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큰 문제점이 있는 게 발효라는 것이 꼭 유산균만 발효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생물들은 발효가 다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대장균도 우유라는 환경 속에서 딱 온도만 제공이 되면 엄청, 발효라는 표현이 틀렸지만 발효가 됩니다. 몸에 해로워서 문제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발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살면서 기본적으로 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원래 이제 저는 제 제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이 시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요거를 한번 랩업을 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서 먹는 것보다도 더 멋진 발효를 가정에서 직접 해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발효의 정석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는 일단 우유에서 발효는 유산균을 발효를 시킨 겁니다. 유산균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것인데, 장면을 보시면 미생물들은 일정하게 생장 곡선이 있습니다. 어느 균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산균만 균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그러니까 유산균들은 어떻게 발효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장 곡선은 유산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환경만 된다면 똑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균이라는 것은 분열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발효시키고 싶은 유산균 같은 경우는 온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환경, 유산균을 발효하는 환경은 우유니까 그 배지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기성이냐 호기성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유 자체가 액체니까 유산균은 현기성균입니다. 그러면 환경은 우유라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현기성이라는 것도 이제 우유라는 환경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는 온도밖에 없는 겁니다. 온도가 우유를 요구르트로 발효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요구르트를 발효를 할 때 미생물들은, 여러분 또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식중독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계절이 언제인가요? 식중독 여름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온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요 커브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균이 10마리가 있다, 유산균이.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은 이글이글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풀듯이 이글이글거리는, 그러니까 요때를 이제 유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독. 그러니까 대수증식을 유도하는 시기입니다.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영어로 레그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10마리가 20마리가 되고 20마리가 40마리가 되고 40마리가 80마리가 쫙 올라갑니다. 요때를 대수증식기라고 합니다.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요때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로그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쫙 그래프를 끝까지 치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 변곡점이 오는 그 시기가 우리 발효할 때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하게 안정기를 거치게 됩니다. 쭉 일정하게 갑니다. 이때는 분열하는 균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태어나는 균들이 있고 또 죽는 균들이 있는 겁니다. 요게 비슷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간 데서 안정기라고 합니다. 그 안정기는 스테이셔널리 페이스, 안정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데스페이스, 사멸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균들이 활력도 잃고, 그리고 우유 안에는 이제 유당을 에너지로 해서 균들이 분열을 하는데 유당도 많이 소비가 되는 거죠. 밥이 없는 거죠. 밥이.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쭉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로그 페이스, 대수증식기에서 변곡점이 되는 이 시점이 우리가 발효를 이제 정지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인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그래프는 꼭 유산균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거의 모든 미생물들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들은 보십시오. 이 온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 죽습니다. 그럼 유산균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게 최저 온도가 63도에 30분, 63도씨에서 30분을 살균하는 것을 이제 저온 살균법이라고 하는데 63도씨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잡균들도 죽지만 유산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그거보다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유산균들이 발효할 수 있는 온도로 우유 자체를 올려줘야 됩니다. 우유는 영양분이 많은 배지이기 때문에 다른 잡균에 오염이 되면 걔들이 또 발효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 걔들이 먼저 유산균보다 발효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우유의 온도를 올려줘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발효의 정석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가정에서 일반 발효를 하는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더하기 알파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발효기입니다. 발효기. 현재 기존 시장에 있는 발효기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시니까 그릭 요거트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우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당불내증입니다. 저도 유당불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알파가 뭔가 하면 발효의 기준이 없습니다. 요 4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효기인데, 발효기가 보통 시장에 있는 게 2가지 종류의 발효기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100도씨의 끓는 물을 집어넣어서 안에 우유하고 이제 열교환을 이용한 발효기, 흔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발효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전기식 발효기. 요거는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요런 발효기, 전기식 발효기가 있는데 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이 제품이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문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 열교환을 이용하는 물을, 뜨거운 물을 넣고 하는 요 우유를 넣어서 이제 열교환을 가지는 이 형태의 발효기는 정확한 발효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일단 100도씨 끓는 물을 넣지 않습니까? 아까 살균 온도가 몇 도였습니까? 63도씨에서 30분 있으면 살균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열교환이 되는 100도씨하고 4도씨 냉장의 우유가 만났을 때 물론 열교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온도에 가면 그게 정지가 될 겁니다. 열교환이 끝나서 똑같은 온도가 될 건데 그게 가령 50도라고 친다면 거기서부터 발효를 시작한다고 한들 온도가 유지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외부의 상온하고 결국은 일치가 됩니다. 바깥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다. 발효기 바깥에.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30도가 얘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전기식 발효기는 보통 이제 옆에 여러분 기계 한번 보시면 전기식 발효기 열량이 20W에서 많아도 50W를 넘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른들은 아실 텐데 어릴 때 이제 뭐 20촉 담아 했었고 20W짜리 백열등 담아를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 20촉짜리 전구 담아 그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4도씨, 5도씨의 우유 1리터를 발효 온도 43도씨까지 올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우유의 온도를 올려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이 4도, 5도의 냉장 상태의 우유가 발효 온도까지 가는데 보통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때부터 발효를 시작하니까 요까지 오는 데 시간 더하기 발효 시간 해갖고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잡균에 오염이 됐을 때 5도씨에서 시작을 했다 치면 그게 그 사이에 많은 저온균과 중온균들이 많습니다. 이 일상생활 하는 데서 잡균이 오염됐을 때 다른 잡균에 오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잡균에 오염이 노출될 확률이 높고 발효 시간이 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유산균입니다. 발효 유산균이죠. 발효 유산균들은 죄송합니다. 발효 유산균들은 가정에서 보통 이제 발효가 된 요구르트를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머니들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또 요거는 이제 계대배양이라고 하는데 한번 발효 끝난 걸 가지고 또 발효를 시키는 걸 계대배양이라고 하는데 여튼 노출이 되면 잡균의 오염 문제가 상당히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대기하고 노출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제가 그 발효에 대해서 잠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산균들도 발효가 되고 나면 활력이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4시간이면 끝나면 될 게 활력을 잃게 되면 4시간 끝날 걸 뭐 10시간, 12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확한 발효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유산균 스타트로 제품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보면 딱 한 제품들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다양한 맛과 향과 점도 뭐 질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균들이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인데 제공받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 문제점을 현재는 그 시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트렌드죠. 그릭 요거트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제 만드실 때는 그릭 요거트를 만드실 때 먼저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면포에 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죠. 요게 사실 이것도 비위생적입니다.
발효를 한번 시켰지만 발효를 시켜서 거기서 짜면 또 대기에 노출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 유청이라는 빠지는 국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유청에서 손실되는 영양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또 만들기가 좀 수월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잡균의 오염도는 많이 번거로운 게 또 이 그릭 요거트를 만들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유당불내증입니다. 유당불내증은 저도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데 우유 먹으면 줄줄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많은 분들이 유가공 제품을 드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예, 일단 발효기가 조금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유산균 스타터들이 종류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거로움 없이 오염의 위험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릭 요거트용 우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특별한 기술, 유당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이 네 가지 문제점을 제가 한번 바로 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발효기입니다. 이 발효기 보시면 뭐 원래 저는 발효기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와, 이거 발효기가 옳은 게 없네, 큰일 났네,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옳게 만들어준 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효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발효기입니다. 이제 실험실에서 항온수소라는 걸 씁니다. 물을 이용하는 거죠. 중탕이죠, 중탕. 예, 대단하진 않지만 이 물은 열량을 가진 걸로 치면 은행입니다. 열량 은행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집어넣으면 10분, 15분이면 그 우유가 바로 이제 발효할 수 있는 대수증식 온도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짧죠. 그러니까 잡균의 오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용기들을 살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팀 살균 기능이 있어서 최대한 잡균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발효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스타터들인데 제가 이제 개발해 놓은 유산균 스타터들은 총 지금 현재 5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알록달록하고 그런데 일단 그 가장 강한 유산균이 마더컬처라고 첫 번째 엄마 유산균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배양한 애들이 활력이 엄청 좋습니다. 거기서 바로 배양한 균들이라서 엄청 활력이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맛과 향과 뭐 질감, 점도 등을 골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뭐 요 이균마다 하나는 뭐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드링크용으로 먹을 때 참 맛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요거트를 만들어 드실 때 꿀쩍꿀쩍하게 막 이래 맛있는 그런 균도 있고, 다양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산균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더 진한 우유입니다. 이 2배 더 진한 우유는 우유를 이제 탱크에 넣고 저압을 걸어서 끓는 점을 낮게 만들어서 수증기만 이제 증발을 시켜서 농축을 시키는 겁니다. 40도, 50도 낮은 온도에서 우유를 끓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증기가 나오면 그것만 빼고 농축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영양분의 파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우유 자체도 되게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배 더 진하거든요. 요렇게 더 진한 우유로 그릭 요거트를 만드시면 굳이 뭐 짜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더 진한 우유로 발효를 시키면 그릭 요거트가 됩니다. 일단 위생적이고 또 영양분 파괴가 전혀 없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만드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예.
네 번째가 유당분해 요소입니다. 이 유당분해 요소가 이 제품의 핵심에 가까운데, 일단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드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이 낙농 제품들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락토프리죠.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고, 이 락테이스를 활용해서 발효를 시키면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 장점이 생기는데, 여기 참 재밌습니다. 우유에는 이제 유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포유류에만 있는 당인데, 이 유당이 락테이스를 만나면 이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라는 당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사람의 사람은 단당류만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해가 돼야지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은 소장에서 락테이스가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유에 락테이스를 넣어서 분해를 해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것들이니까 다 아시는데, 재밌는 게 이 락테이스와 우유가 만나면 당도가 올라갑니다. 설탕을 만약에 단 정도를 100이라고 하면 유당은 한 16, 20보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 먹고도 약간 단맛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미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는,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당이 됐을 때는 포도당이 한 74 정도, 70 이상의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갈락토스당도 한 30 이상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탕 100 정도의 분리가 됐을 때는 설탕 100 정도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유 안에 유당이 한 5%, 4%에서 5%, 5%는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유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1리터라 치면 한 50g 정도의 유당이 있는 거죠. 근데 분리가 됐을 때는 50g 정도의 단맛이, 설탕 50g 정도의 단맛이 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50g 정도 넣은 단맛이. 근데 갈라졌을 때니까 반으로 쪼개져서 한 20몇 g 정도를 넣은 정도의 단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더 진한 우유는 유당도 2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맛이 확 더 나는 거죠. 락토프리에다가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단맛이 나는 겁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기 좋은 거는, 우리가 식혜를 만들어 먹을 때 식혜가 원래 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엿기름을 넣어서 엿기름 그렇게 달지도 않거든요. 근데 발효가 돼서 나오면 단맛이 확 나지 않습니까? 모든 당들은 다당류에서 단당류로 잘라질수록 단맛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를 가지고 락테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엄청 단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 하지만 이제 발효할 때 또 당을 사용하니까 우유로는 달지만 또 발효를 시키면 단맛이 조금은 덜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제품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이제 이 제품들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얼리 아답터들이 많이 사용하셨죠. 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만들어서 엄청 팔겠다 그런 의미로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무탈하게 누구나 좀 레벨이 높은 요거트를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